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으로 소환 조사한 지 1년여 만인데 이번엔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일단 박영수 전 특검 자택과 과거 박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 사무실이 대상이고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를 비롯한 우리은행 지점들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수사팀을 투입해서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금융사 직무와 관련해서 뒷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무렵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을 통해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거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무적인 일을 박 전 특검 밑에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가 담당했고 이에 따라 실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업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특정 증권사를 배제하자는 등 컨소시엄 참여사를 입맛대로 고르기도 했고 박 전 특검이 여기에 힘을 써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게 현재 검찰의 의심이자 오늘 압수수색 배경입니다. 검찰은 결국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같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박 전 특검은 이미 예전에 50억 클럽 의혹으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네, 박 전 특검은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나 화천대유와의 수상한 금전 거래 정황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이 됐고 과거 양재식 변호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은 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박 전 특검을 둘러싼 의혹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며 관련자 조사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이사회 시절 부정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11월에 녹음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우리은행과 관련해 양재식 변호사를 영입한 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0억 클럽 당사자를 향한 강제 수사는 아들 퇴직금 때문에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이후 1년여 만입니다.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검찰 조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네, 현재 조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새벽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조현천 전 사령관은 그 길로 검찰에 압송돼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역시 고강도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을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 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네, 앞으로 과정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검찰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석 달 넘게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불발되며 수사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는데요. 조 전 사령관이 돌아온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며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돼 있습니다. 또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진 입국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현 단계에서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현재까지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 정도나 수사의 경과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출석을 앞두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특히 핵심 의혹인 감점 지시 혐의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해명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본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교도통신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 해양 방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은 이를 피해온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곧장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역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인 듯하지만 동문서답, 아쉬운 설명이란 평가도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도 수입이 금지돼 있는 데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은 연관된 문제라며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한국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탄 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에게 또 역사에 사과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절대 수입 금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부패 척결을 주제로 축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면서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 대응의 기초는 수사와 처벌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 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 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입니다.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야는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어떤 공방 오가고 있습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 법안 3개를 나란히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피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피책이 아니라는 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좀 보여드리려면 그래 속도를 내야 될 문제이다.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특검을 기회로 대장동 사건 전체를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기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서 속속 드러났다며 김 여사 특검이 상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1심 선고 결과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특검이 누구를 위한 물타기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사위는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안 1소위로 보내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언제쯤 이뤄집니까? 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요청 사유 등을 설명하고 이어 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진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 여론전을 의식한 듯 50명 넘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면서 사실상 가결로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각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도 처리됩니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안건도 의결되는데요. 본회의를 마친 뒤에는 바로 전원이 첫 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예고한 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일부터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전 씨가 광주에 도착한 건 새벽 0시 40분쯤. 생애 처음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가장 먼저 안 건 사과입니다.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던 전 씨는 광주에서 첫날을 조용히 혼자 보낸 뒤 내일 5월 단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날 단체분들과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사죄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전 씨의 행보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공꽃단체도 진심 어린 사과가 하나씩 모이면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원 씨 이런 행동이 취한 것은 예컨대 지금 살아있는 5.18 관련 학살에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털지 않으면 본인들의 후손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죄값을 치른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두환 씨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전우원 씨. 전 씨와 5월 단체의 만남이 5.18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요즘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남부는 유례 없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중부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이미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를 대표하는 현상이 중부 폭우, 남부 가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후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작성하는데 지난해 발생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와 경제적 피해를 분석한 뒤 발표됩니다. 2022년 가장 큰 피해를 준 건 중부지방 폭우였습니다. 장마부터 8월까지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며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8월 한 달에만 중부지방에 총 19명의 인명피해와 3,1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물이 부족해 가뭄이 극심해졌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기상가뭄이 계속되면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3일의 가뭄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1,44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섬진강권역 댐 저수율은 2022년 12월 기준 예년의 절반 정도로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6월 하순에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고 7월 상순에는 영남 내륙 지역에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64명, 전년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개로 평년보다 1.5개 정도 많았고 7년 연속 9월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거제로 상륙하면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폭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초강력 가을 태풍이 찾아오는 등 지난해는 이상기후가 빈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뉴스를 다루려면 안보실장이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뭐 하는 자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2실장 체제죠.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장이 있는 건데 비서실장에는 국정기획, 정무, 홍보, 인사, 사회수석 이런 것들이 있고 안보실장에는 1차장, 2차장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1차장이 지금 김태호 1차장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픽이 준비가 될까요? 예. 이렇게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2실장 체제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1, 2차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하는 건 통일부,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안보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안보실장이 바뀌게 된 거고요. 최근에 경제안보 중요성도 부각이 돼가지고 저기 보시면 경제안보 비서관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안보실장이 어제 사퇴를 했고 새로운 사람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특히 김성한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직접 조율하고 온 인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미국 갔다 왔죠. 예, 지금 뒷말이 많습니다. 왜 바뀐 거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레이디 가가의 백악관 그 문화 행사, 네, 그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외교가에서 흘러다닌 얘기는 지금 정권이 출범한 지가 1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김성환 실장하고 김태호 차장은 인수위 때 같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손발을 맞췄으니까요. 1년이 이제 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는 이 두 사람이, 이 김 씨 두 사람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언제 붙을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 얘기는 꾸준히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1년을 넘기면서 아유, 오래 갔다 그랬는데 지금 딱 이 시점에 터져 나왔고요. 근데 문화행사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게 좀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 문화행사, 보고누락 이것 때문에 안보실장이 날라가? 이건 뭐 아무도 납득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근데 이제 그 쨍그랑하는 소리가 난 것은 3월 초에 의전비서관, 네.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아무 배경 없고 설명 없이 느닷없이 관두면서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소리는 이제 한 달 조금 안 된 시점이고요. 거기까지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한 게 외교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또 갑자기 그만뒀어요. 네. 그리고 후임자가 또 내정이 됐거나 후임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심상치 않구나라는 얘기들을 다 했는데 이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면서 안보실장도 바뀐다더라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부인을 했어요. 근데 네. 부인한 지 하루 조금 지나서 바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네. 모든 사람이 이제 눈앞에 보게 된 거죠. 네. 뭐 전격적이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자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공지를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사실은 어떤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이제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다 많았을 텐데요. 사실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그냥 하시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그 사태의 심각성 이런 걸 느끼고 네. 그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는데요. 예. 전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하고는 좀 입장이 틀린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왜 바꾸냐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꾸는 게 빨리 바꿀 거면 빨리 바꾸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뭐 레이디 가가 그다음 블랙핑크 네. 그 함께 공연하는 거를 그 우리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했는데 그 얘기를 전혀 그 정보를 대통령도 모르셨고 이쪽 아마 참마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성환 안보실장 그 팀만 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 한두 차례도 아니고 그럼 사실은 원래 외교라는 것도 그 논리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로 작은 일로 삐걱대는 게 나중에 큰 일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그 질 바이든 여사든 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급에 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마치 한국이 소홀히 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확실히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았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방문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이밍상 나쁘지 않다. 예. 괜찮다라는 시각입니다. 제 시각은. 그러면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가 미국에 메시지를 주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외교니까요. 그러니까 외교상으로 우리가 조금 신뢰가 있었거나 이랬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안보실장을 경질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게 안보실장 주제로 안보실 팀에서만 그 정보가 공유가 됐고 나머지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미국 측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무슨 한미 정상회담에 차질을 갖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도 그렇지만 모든 조직,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크게 무슨 한미 정상회담을
뭐 그 절차 지금 밟고 있는 그 절차를 망가뜨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게 충분히 생색낼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사자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건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저희가 좀 묶어봤습니다. 우상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해명이 너무 웃겨서 네.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웃음거리 됩니다. 그 실무진을 교체할 수 있는 사안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행사기획 책임은 이제 의전비서관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그만둬야 될 영이 아니고 바로 그 점에서 과거에 이걸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했다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행사는 보통 외주를 주죠. 왜냐하면 어떻게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이 그런 큰 행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보통은 외부 업체, 문화계에 상당히 정통한 외부 업체를 선정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보고를 했니 안 했니 뭐 그것 때문에 교체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고요. 근데 일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예. 뭐 갈등설이니 뭐니 하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성한 안보실장은 지난 한 2년 가까이 지금 2년 됐죠. 2021년도 봄부터 네.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외교 안보의 틀을 짜오시고 함께 오신 분이거든요. 예. 이런 거 자체에서 확인해보지 못했는데요. 뭐 단순히 그런 거 가지고 사임을 하셨겠습니까? 또한 이제 아마 피로도 누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매듭이 된 상태에서 진퇴할 시기를 보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아마 대통령께서는 좀 더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저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때가 지금이다 생각을 하고 아마 사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안보실장 장관급입니다. 설명대로라면 그 미국과 만찬 행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어서 장관급을 경질한 상황이 되는 건데 하나 해결되지 않는 의문은 그러면 외교비서관을 데리고 있는 안보실 1차장은 왜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이 좀 남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이 집권 초기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둘이 하도 싸우니까 미국은 김 실장이 하고 그 일본 문제, 아시아 문제는 김태호 차장이 해라. 서로 상관하지 말자. 뭐 이런 자기들끼리 업무 분장을 했다는 소문이 외교가에 파다했고요. 지금 저 설명을 쭉 들어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레이디 가가 이 문제 때문에 문화행사 때문에 장관급 실장도 날리고 비서관도 둘이나 날리고 했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때문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질책을 하는데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지금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때문이라고도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또 하나는요. 한미 현안 가지고 장관급하고 비서관 둘을 날렸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어요. 근데 이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지무지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날아간 거예요. 예. 그럼 더 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대통령의 귀를 독점하고 귀와 눈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요. 지금 김성환 실장 후임에 조태용 대사가 갑자기 들어왔고 그만둔 이문희 외교비서관 후임에 이충면이라는 분이 왔고요. 김일범 의전비서관 후임에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관.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임명이 된 건 아니니까 그냥 거론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후임자를 보면은 왜 인사가 있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하고 친하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 후임으로 임명이 됐거나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른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른거리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갈등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만뒀구나. 김성환 실장까지도 대사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외교 대사가 있으면 뭐 별로 없을 겁니다. 남북한 대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것 정도가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인데 가장 큰 행사를 놔두고 바로 목전에 두고 잘라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은 뭔가 큰 일이 있는 거고요. 네. 잘 되겠죠. 물론 뭐 김 실장 없다고 그래서 뭐 한미 정상회담이 엉망이 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걸 핑계를 레이디 가가를 댄다는 건 사람들이 다 웃을 얘기고요. 이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된 인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보세요.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가 지금 이거의 핵심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우리 그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러시는데 지금 무슨 이게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할 수준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무슨 문화 행사입니까? 문화 행사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뭐냐면 질 바이든 여사가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관련돼 갖고 한미 간의 어떤 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걸 제안을 했겠죠. 네. 내부적으로 미국의 외교 시스템이 오케이를 했으니까 그걸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걸 대통령도 모르셨고 누구도 몰랐고 다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 네. 그러면 그게 핵심인 거지 외교는. 문제는 신뢰관계가 지금 깨질 수도 있고 뭔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미국 네. 측에서는. 지금 그게 외교의 핵심인 거지. 어떻게 레이디 가가 무슨 그 블랙핑크가 무슨 문화 행사를 하고 이거를 무슨 탁현민 같은 사람들이 외부 업체에다가 이걸 주고 하고 이게 무슨 핵심입니까? 네. 외교의 핵심은 과연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네. 우리가 심도 깊게 신경을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으로 들어가야지 이 그 핵심이 아닌 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는 그냥 도리어 민주당의 수준만 보여주는 겁니다.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게 핵심이라면 그 의문이 남죠. 안보실장은 그걸 제안을 받고 왜 5번 또는 뭐 7번이라는 보도 있던데 그동안 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겠죠.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네. 들면. 예, 근데 그 해명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이거는 본인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비서관들이 사퇴를 한 건 비서관 수준에서 사퇴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해명이라는 걸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설 또는 뭐 해석 중에 하나인데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태호 차장과 안보실장의 좀 어떤 기류가 달랐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게 돼요. 많이 당연히 그렇겠죠. 이 더군다나 국가 간의 일을 하는데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 차이를 어떤 식으로든 조율해 나가는 게 사실 또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가지고 싸워서 뭐 그만뒀다 이거는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이거를 경질로 보는 쪽이 더 많긴 한데 사실은 안보실장이 어떤 내부 갈등 때문에 손들고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그게 경질이죠. 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원래 김성환 실장이 성격이 좀 유한 분이거든요. 뭐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왔고 또 대학에서도 일을 했지만은 언론하고도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알려진 그런 점에서는 노출이 됐고 또 관직도 했기 때문에 또 언론하고도 노출이 돼 있는데 안보실장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고요. 이걸 레이디 가가 핑계를 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말 국격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한 거고요. 뭐 시시콜콜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좀 설명은 매우 미흡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고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박진 외교장관의
지분이라고 그럴까요? 역할이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갈등에도 끼어 있지도 않지만은 이 외교 현안에 대해서 그 인선을 포함해서 뭔가 몫을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박진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는 이것도 좀 불행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박진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외교관에 있습니다. 그 아까 최 의원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쨌든 국빈 방문을 조율했던 당사자가 지금 경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보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미국한테 좀 창피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물론 정상회담을 뭐 이 실장하고만 조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조태용 대사도 그렇고요, 조현동 차관도 그렇고요, 다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국가의 격이라고 그럴까요, 체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좀 이번에 많이 깎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 이례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 해석은 뭐 두 분 다 다르니까요. 앞으로 뭐 대통령실에서 추가 해명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자꾸 나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를 만났을 때 후쿠시마선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일본의 그 언론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도하는 거. 저 100%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그 일본에 가서 그 한일 외 국회의원들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선 교류 모임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핵심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이거 후쿠시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물 당신들은 먹냐, 믿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뭐 안 먹어요. 그들도 두려워해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슨 한국인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 저는 이거 정말 100% 믿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위안부나 뭐 독도위가 안 나왔다고 우리가 해명을 하면서 외교라인 통해서 항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강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일본 국회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정상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인 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언론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갖다가 그 우리 용산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에 하는 그거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예, 언론하고 싸워버리는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언론을 지금 상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네. 뭐 아마 대다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좀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근데 뭐 흔히 있죠. 예, 근데 너무 자꾸 오래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세 번째고요. 저는 일본하고 외교를 할 때, 특히 정상회담을 할 때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사전 사후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평소부터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일본의 그 관언 유착이라고 그럴까요? 관과 언론의 관계는 협업과 분업이 매우 잘 돼 있는 대단히 예외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보다도 더 유착 관계가 심해요. 근데 이번에 일본의 외교 또 일본의 언론과 그 유착 관계를 우리 외교부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외교 사이드가 좀 과소평가하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아마 이것이 짐작이 돼요. 일본이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한 외교적 언사를 기시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들이 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 반응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적당히 그냥 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마 이제 언론에 슬쩍슬쩍 흘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업과 협업에 따라서 관언 유착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부인할 경우 외교 구술로 버베이팀을 슬쩍 일본 언론에 흘려버리면 그건 정말 국가적 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세세하게 알 수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세게 부인을 했을 경우,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부나 대통령실이 부인했을 경우, 그래? 그럼 버베이티만 볼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아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쪽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라디오 인터뷰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일본 언론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빌미를 그런 판을 좀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아니 뭐 일본은 늘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 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독도. 그게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몇 번을 바꿔가면서 계속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부가 과연 일본을 우리 정권이 어떻게 일본을 다룰 것인지가 이제 그 정권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을 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런 지점이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욕하는 거 말고는. 네. 일본을.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책임질 일도 없다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냥 욕이나 하고 일본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느냐. 근데 우리한테도 오는 손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적 손해. 그 지금 북핵 문제 당분 그 앞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눈치를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고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이 박수 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짓을 다 할 거예요, 일본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더 세련되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용산에 주문 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뭐 일본 언론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지금 요구서를 냈고 오늘 아마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여야가 이거 가지고 뭐 대단히 심하게 다툴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안부나 독도 문제도 큰 집안은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오염수 방출 문제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서라도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뭔가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높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국힘당이 절대 안 돼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게 외교 사안이긴 하지만 네. 적당한 선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은 하자라는 것으로 좀 협의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죠. 청문회 정도 생각하시는 네. 겁니까? 청문회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누가 외교 문제를요. 네. 누가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요. 아니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안부 합의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합의한 거였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뒤엎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국정조사 하자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외교 문제를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정치 투쟁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일본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국정조사를 해요? 저는 좀 민주당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이 뭔가 꼬투리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날탕 거짓말 기사를 쓰는 일본 언론은 아니에요. 뭔가 꼬투리가 있다고 보고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외교가 아니라 별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일단은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지금 생긴 겁니다. 그렇게 외교를 지금 잘 못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대일 외교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은 아마 대통령의 진위는 아니더라도 네. 일본에 빌미를 줬을 수 있다라고. 뭔가 하여튼 꼬투리가 있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온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꼬투리라는 거는 없어요. 어차피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 언론과 언론 플레이를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언론은 나중에 만약 진짜 이걸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일본 언론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정치인 전 총리가 이렇게 말해서 난 그냥 한 거다. 그리고 전 총리는 나는 그렇게 의도해서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언론이 그렇게 쓴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얘기지. 그게 무슨 우리 대통령이 무슨 꼬투리를 잡혔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 언론이
계속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 대통령실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은 어떤 걸 믿어야 될지 참 혼란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죠.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보고는 이미 됐고 표결이 예정이 돼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이 좀 난처하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검찰이 던진 이 수류탄입니다. 이건 뭐 어디로 가도 부결이 되건 가결이 되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부결이 돼도 가결이 돼도 민주당은 입장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고요. 지금 115석의 국힘당은 뭔가 입장은 표명하겠지만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의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결정적인 표는 민주당 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로 절묘한 순간에 검찰이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결론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하영재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회의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혐의입니다. 뭐 이건 뭐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는 내용이 지금 구속영장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맞다고 그런다면 국회의원은 자기의 공천에 관련된 권한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의원들이나 관련되는 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혐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지방선거 할 때 이제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빌미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지금 하영재 의원이 받고 있고요. 오늘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그 노웅래 의원이든 이재명 대표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하영재 의원 부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체포 동의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가결을 어떤 해줘야 하면 안 되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민주당 이것도 민주당 손에 달려 있잖아요.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혼자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일관성이 있다니까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건 체포 동의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계속 지금 노웅래 부결시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결시켰죠. 그러면 지금 하영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부결시켰을 때 그럼 국민들이 아우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 진퇴양난일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또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두 번째 이제 체포동의서가 날로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이제 고민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기권 9명, 무효 11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직 개편 이후에도 사실 좀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번에 표결할 때 어떤 기권이나 무효로 자기 의사를 좀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소통한다, 인적 쇄신한다 그래서 지금 던져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만은 연말에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통해서 흘리거든요. 그건 이번에 좀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난번에 20명의 무효 기권이 나왔잖아요. 그게 그리고 10몇 표의 찬성표가 있었습니다. 가결에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30명 정도 그리고 부결에 지난번에 찬성했지만은 다음번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소통 강화, 인적 쇄신 그리고 연말에 대표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총장과 수석 사무총장과 조직 사무부총장을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바람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좋은 성적표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표결이 아마 본회의가 오후 2시쯤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표결 이후에 아마 언론들이 분석하느라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선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하느라 좀 언론들이 바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50억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은 일단 됐습니다. 모두 3개 법안인데 민주당안, 기본소득당안, 그리고 정의당안 이렇게 3개입니다. 특검이 일단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 특검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특검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너무 늦었죠. 검찰의 입장은. 왜냐하면 지난번 곽상도 의원에 대한 그 판결, 1심 판결을 보고 네. 국민들께서 아 이거는 특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뒤늦게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뭐 해봤잖아라는 생각이 드니까 굳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특검이 뭐 진행될 게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특검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을 지금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사 범위라던가 특검을 추천하는, 임명하는 그 절차가 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이 특검 논의가 법사위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특검안과 정의당의 특검안과 지금 국힘당이 동의하는 특검은 아마 정의당의 특검안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좁죠. 그런데 그 50억 클럽은 뭐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억 클럽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법사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특검의 필요성에 세 당이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범위가 어떻든 추천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특검은 시간의 문제지 진행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속내는요. 예. 이 50억 클럽 특검이 아니에요. 속내는 이거를 그 발판으로 해서 꼬투리로 삼아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를 지금 손대고 싶은 거잖아요. 특검을 하고 싶어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건 아주 단순해요. 50억 클럽은 국민들께서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되는 거고 네. 김건희 여사는 이미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다 무혐의 냈다니까요. 자기네들이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특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엔 그 속내가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뭔가 파탄 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50억 클럽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쌍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 건데 예. 국민의 뜻은 50억 클럽 하라는 거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해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50억 하고요. 50억 플러스 알파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도 하고요. 이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왜 그때 못했느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은 어느 시대에도 없습니다. 특검 딱 하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니죠.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해가지고 또 수사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오래 질질 끌다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또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다 올렸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위에 문재인 정권 라인의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도장을 안 찍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특검을 하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비교섭 단체에서 추천을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그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자기네들끼리 그걸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되는 민주당과 거죠. 국민의힘을 제외하자는 거죠. 둘 다 걸려 있으니 정의당인 우리가 추천하겠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법사위에서 서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지금 옳다 그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떻게 또 정의당만 혼자서 하게끔 하는 게 또 맞을까요? 추천권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이게 결론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네. 특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수사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장관이 지시를 해도 검사의 와이프는 영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회 논의가 좀 빨리 진전이 돼서 사실 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아들의 50억 퇴직금 관련된 논란은 뭐 국민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의혹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가면서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일부 남부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먼지는 주말까지도 길게 머물 것으로 보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하루하루 건조특보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봄나들이 가신다면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강릉 25도, 대전과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